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위태로웠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한 40대 여성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알고 계신가요? 상상 속의 악은 낭만적이고 다양하지만 실제 악은 단조로우며 뻔하다는 이야기요. 영화 속의 인물들을 보면 악역들은 하나같이 큰 동기나 딱한 사연이 있고는 하잖아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모두가 동정할 만큼 불쌍한 과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결혼 생활을 망친 악인들에게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 들고 계기가 없어도 옆에 있는 사람을 쉽게 배신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물론 결혼 생활 내내 나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에게 또 다른 부모가 되어주신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으니까요. 제 시댁은 참 신기한 곳이에요. 이런 선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덕분에 지난 저의 결혼 생활이 참 다채로웠네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아주 흥미로우실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20대는 오로지 가구 하나로 꽉 차 있었습니다. 관련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경력을 쌓다가 가구 디자인에 빠져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어린 나이에 가구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크게 성공했다거나 큰 돈을 벌었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창업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야 겨우 안정된 수준이었죠. 하지만 참 재밌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무언가 성과를 낸다는 것이요. 그래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어느새 30대의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모두 결혼하고 저도 슬슬 쓸쓸함을 느끼던 쯤이었어요. 남편과는 회사의 거래처 담당자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와 함께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계약서에 이 이미지 선명한 사진으로 변경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사장님의 가구는 디테일이 큰 매력인데 그 부분을 잘 못 담는 것 같아서요. 혹시 원하신다면 가구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소개해드릴까요? 와, 제가 가구를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테일인데 그걸 알아주는 분을 만나다니 정말 기뻐요. 혹시 이 가구도 봐주실 수 있나요? 남편은 능력 있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저와는 반대로 차분하고 조용했죠. 원래 반대는 끌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남편도 열정적이고 가식 없는 저의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 남편도 저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에 참 만족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급하게 결혼을 결정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지만 화목한 시댁의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도 시댁도 사업을 하다 보니 서로 잘 통하는 부분도 많았고 시어머니도 참 존경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벌써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구나. 그 당시에 핏덩이 같은 아이들의 빚만 10억이 넘어갔단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었지. 눈앞이 아득했는데 이제야 겨우 숨이 트이는 것 같구나.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힘으로 사업을 일구면서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을지 헤아리기도 어려웠죠. 제가 시어머니를 존경했듯 어머니도 저를 존중하고 예쁘게 봐주셨습니다. 존경스러운 시부모님, 다정한 남편, 화목한 시댁. 흠잡을 것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생활은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화목했던 시댁의 분위기가 조금씩 균열을 보인 건 절연했다던 시누이가 나타나고 부터였습니다. 시누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큰 잘못을 저질러서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산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다채로우니 저렴한 가족 한둘쯤은 있잖아요. 결혼식에도 오지 않길래 정말 연이 끊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부름에 시댁에 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올케, 반가워. 우리 처음 보지? 나는 얘 누나 되는 사람이야. 결혼식 못 가봐서 미안해. 내가 해외에 있어서 못 갔네. 내가 어릴 때부터 거의 얘를 키웠다고 봐도 돼. 그러니까 시부모님이다 생각해.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그렇게 신우이와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신우이는 남편과 닮은 얼굴이었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보다 10살은 많은데도 행동거지가 얼마나 가벼운지 첫 만남부터 좋은 인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첫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매사에 저에게 질 낮은 신경전을 걸어왔거든요. 제가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하면 아니, 올케가 뭘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주는 건데 이런 고기 같은 건 나이 많은 분들은 별로야. 소화에 얼마나 안 좋은데. 구워 먹는 게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잖아. 엄마, 며느리가 엄마 암 걸렸으면 좋겠나 봐. 잘 좀 해줘야겠어. 절 생각하는 소리라면서 이런 얄미운 말을 해서 복장을 뒤집어 놓고요. 또 시댁에 선물이라도 사서 가면 에이, 이거 완전 싸구려인데? 동네 화장품 가게 파는 거지? 그래도 시댁인데 좀 비싸고 좋은 걸 줘야지. 올케는 센스가 부족한 편인가 봐? 아니면 엄마가 너무 편하게 대해줘서 그러는 건가? 아무리 좋고 귀중한 걸 가져가도 도통 만족하는 법이 없었죠. 제 결혼 생활은 순식간에 스트레스 덩어리가 됐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중간에 끼어있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신우이가 바쁜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남편을 키웠다는 말은 사실인 모양이더라고요. 연을 끊어 몇 년 동안 못 보기도 했으니 서로 얼마나 애틋하던지 제가 신우이에게 화가나 불만을 쏟아놓으면 남편은 눈썹이 축 처진 불쌍한 얼굴이 되었죠. 미안해 자기야. 우리 누나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사실 누나가 지금까지 힘든 일이 많았어. 사기꾼한테 당하고 돈도 뜯기고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그 와중에 엄마도 누나한테 모질게 굴고 그동안 정말 힘들었을 거야.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제가 추궁하자 남편은 지금껏 신우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해주었는데요. 그 사연도 참 신우이다웠습니다. 신우이가 바람을 피워 남편에게 이혼당했다는 거였죠. 양육권도 뺏기고 거액의 위자료도 감당해야 하는 바람에 분노한 시어머니가 빚을 갚아주는 대신 연을 끊어버렸다는 이야기도요. 남편은 상간남이 처음부터 누나를 괴롭히려는 사기꾼이었다고 분통 터져 했지만 저는 글쎄요.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처음부터 바람을 피운 신우이 잘못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신우이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니 연을 끊기까지 했겠죠. 어찌됐든 신우이를 다시 받아들인 건 시어머니의 선택이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최대한 신우이와 엮이는 일을 줄이는 수밖에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잘 중재해 주셔서 1년에 마주치는 일은 몇 번 없었습니다. 올케, 이 나물 너무 짜다. 우리 엄마 너 그만 좀 못해? 네가 언제부터 날 그렇게 생각했다고?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말로 괴롭히는 거야? 어? 네 동생도 너처럼 이혼시키고 싶어서?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입 닫고 밥이나 먹어. 알겠어? 신우이가 시비를 걸 때마다 시어머니가 나서서 야단치시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우유부단한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더 든든할 지경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철없는 신우이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평범한 결혼 생활이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평범했던 저의 회사가
업계의 호황을 맞아 크게 성장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죠. 남편도 회사에 합류해서 일을 도왔지만 정말 바빴어요. 일주일에 집에 들어가는 날이 3번은 됐을까요? 몸은 힘들었지만 부부가 함께하며 참 뿌듯했습니다. 성취감이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한 2, 3년쯤 지나자 회사는 몰라보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새롭게 건물 하나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요. 어느 정도 바쁜 시기가 지나고 그동안 고생한 것을 치하할 겸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한 자리였습니다. 네가 무슨 사업이야? 사업이 애들 장난인 것 같아? 만약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 밑으로 들어와서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워라. 너 아직도 늦지 않았어. 한 10년 열심히 하면 보는 눈도 키울 수 있고 사업을 할 자본도 모을 수 있을 거다. 엄마, 언제까지 남의 물건 팔아주면서 돈 벌 거야? 엄마처럼 그렇게 꽉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 거야. 옳게 보고 느끼는 거 없어? 너 옛날부터 센스 하나는 타고났던 거 알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줄 테니까 사업 자금 조금만 도와줘. 어? 기분 좋은 자리였지만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시누이가 여전히 철이 없었거든요. 제가 새롭게 건물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시누이가 크게 질투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나선 건 제 예상을 한참을 벗어난 일이었죠. 시어머니도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시누이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결혼해 별다른 경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회사에 들어와 일을 배우라고 할 때는 시큰둥하더니 갑자기 사업이라니요. 심지어 시누이가 차리겠다는 회사는 저와 같은 가구 회사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이럴까 싶었죠. 심지어 시누이는 새로 지은 제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시누이가 사업을 하겠다면 말릴 수야 없지만 직접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제안을 거절한 걸 계기로 시누이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제 인생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보지 않고 산다면 저는 좋았으니까요. 문제라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당신 누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건물 한 구석 내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안 그래도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모질게 굴 필요가 있어? 그 건물은 명확한 용도가 있는 건물이야. 한 구석이라도 그렇게 갑자기 내놓으라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10년 넘게 회사 생활한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처음부터 남편의 우유부단함을 잘 잡았어야 했을까요? 결혼 전 똑똑하던 남편은 시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눈이 먼 것 같았어요. 남편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판단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누나를 쫓아다니며 매사에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누이와 관계는 점차 파국으로 치달았고 남편과도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결혼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생사 세웅지마라는 말이 맞을까요? 제 사업이 호황을 거두는 시기가 있었듯이 불황을 겪는 시기도 찾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자금이 막히고 투자금도 부족해졌죠. 반면에 시누이 회사는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 화려하게 신규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투자자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진 것으로 업계에서 유명한 여자였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듯 사생활을 두고 여러 안 좋은 소문이 도는 사람이기도 했죠. 시누이의 사업이 투자받을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수상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건 남편과의 관계가 부쩍 소원해진 것을 느낀 후부터였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 오랜만에 시간이 비는데 강원도로 여행 다녀올까?
나도 당신도 요즘 너무 무리했잖아.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잔뜩 먹고 오자. 됐어. 바쁜데 무슨 여행이야. 이번 주말에 투자자 미팅 있어. 신우이의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남편은 본격적으로 신우이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술이라고는 모르던 남편은 자주 만취 상태로 들어왔고 심지어 외박하는 날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늦은 밤까지 회사 일에 지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남편이 그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평소에도 자주 신우이의 집에서 자고 오거나 회사에서 밤을 새웠지만 그날은 정말 뭔가 이상했어요. 예감이 안 좋았달까요? 전화나 문자를 남겨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꼬박 세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불길한 예감은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점심이 지난 오후 시어머니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첫 마디부터 지금껏 듣지 못한 다급하고 걱정스런 목소리였습니다. 몸은 괜찮은 거야? 전화를 받는 걸 보니 그래도 의식은 있는 모양이구나. 다행이다, 다행이야. 네 남편은 어떠니? 사고가 났으면 나한테 가장 먼저 연락했어야지. 내가 너희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야겠어? 네? 어머니 사고라니요? 저는 지금 회사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최 교수가 막내랑 와이프가 사고 나서 병원에 왔다고 하던데? 시어머니와의 전화통화는 한마디 한마디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남편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남편 옆에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다시 한번 심장이 충동질 쳤죠. 저는 벌벌 떠는 몸을 겨우 가라앉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급하게 간 병원에는 신우이만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눈앞이 새하얗게 변해서 신우이 같은 건 보이지도 않았지만요. 저는 바로 병실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멀쩡한 남편의 얼굴을 봐야만 진정이 될 것 같았죠. 신우이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시어머니와 저 때문에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제 앞을 막고는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안 돼!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니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했어. 안정을 취하라니? 많이 다친 거야? 그래도 가족한테는 연락했어야지. 우리가 최 교수한테 소식을 들어야겠니? 크게 다친 건 아니야. 사고가 난 지 몇 시간 안 됐고 나도 방금 온 거야. 올케가 이렇게 정신없이 굴까봐 연락을 못했어. 제가 보기에 신우이는 지나치게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말도 허둥지둥하고 뭔가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죠. 무엇보다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은 지는 벌써 24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말이에요. 주변을 조금 살펴보니 병실 앞 입원 일자에는 어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는 병실 안에 신우이가 숨기려는 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형님, 사고가 난 지 몇 시간 안 됐다고요? 여기 입원 날짜는 어제 날짜인데요? 남편은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최 교수님은 남편과 와이프가 같이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하셨고요. 지금 남편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군지 전 확인해야겠어요. 비키세요. 뭐? 안 돼!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데 남편을 죽일 셈이야? 열거라. 나도 확인해봐야겠으니까. 그 자리에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건 행운이었습니다. 막무가내의 신우이를 막을 수 있는 건 시어머니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병실 문이 열리자 저와 시어머니는 멀거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크게 다쳤었냐고요? 차라리 그랬다면 속이라도 시원했을 것 같네요. 남편은 멀쩡한 얼굴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저희의 등장에 남편은 신우이만큼이나 당황해 보였죠. 좁은 2인실에 멀쩡한 남편과 처음 보는 여자가 함께 누워 있었거든요.
자기야, 저 여자는 누구야? 사람이 화가 나니까 목소리고 몸이고 사정없이 떨리더라고요. 처음 보는 여자는 제 남편에게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덕분에 상황 파악이 쉬웠으니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상간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신우이의 회사에 새로 투자를 해주었다는 그 투자자의 이름이었죠.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이분은 누나네 회사 투자자인데 미팅을 끝내고 데려다 주다가 사고가 나서. 맞아, 엄마. 이분은 우리 회사 투자자야. 엄마도 이름은 들어봤지? 더 비참한 것은 그 이후 남편과 신우이의 태도였습니다. 가장 분노해야 하는 건 저인데도 남편은 저보다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반응만 살폈습니다. 얼마나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도록 분하답니다. 미팅을 끝내고 강원도까지 데려다 준 모양이지? 사고가 강원도 호텔 주변에서 났다는 얘기 들었다. 이 상황에서도 네 아내가 아니라 내 눈치를 살피는 게 한심하구나. 네 누나로도 모자라서 너까지 불륜을 저질러?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다. 그 자리에서 저를 생각해주는 건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시곤 저를 걱정해 함께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주셨죠. 험한 꼴을 오래 볼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건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망연자실한 채로 병실에 멀거니 서서 남편과 신우이의 막말을 듣고 있어야 했을 테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이후로 남편과 신우이가 번갈아 가며 찾아와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을 연인으로 부르는 걸 눈앞에서 들었는데도 발뺌하려고 들었죠.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믿어? 누나 일을 도우려 투자자 만난 것 뿐이라니까? 그쪽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난 아니었어. 그런 성의 없는 거짓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당신은 매일 외박하고 가정에 소홀했잖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투자자를 잡을 방법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진작 우리 좀 도와줬으면 됐잖아. 우리? 너랑 내가 우리야. 네 누나가 아니라. 우리가 결혼한 사이가 맞긴 하니? 제가 계속해서 추궁하자 남편과 신우이는 모든 게 저의 잘못인 것처럼 저를 탓했습니다. 특히 신우이의 막말은 선을 한참 넘도록 계속되었죠. 남편을 만족시키지 못한 네 잘못이지. 성공이랑 돈에만 눈이 돌아서 가정에 소홀한 건 너 아니니? 불쌍한 내 동생. 와이프가 이렇게 억세게 구는데 어떤 남자가 밖으로 안 돌겠어? 신우이는 남편의 바람이 제 잘못이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억울했죠. 결혼 생활 내내 누나에게 매달려 있던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한 건 제 쪽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 상황에서 견디기 어려웠던 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자를 붙잡기 위해서였다는 남편의 말이 맞는지, 남편의 마음이 떠났다는 신우이의 말이 맞는지조차도요. 어쩌면 답은 정해져 있지만 바람이 아니라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생각한 것보다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된 건 남편의 상간녀가 회사에서 찾아오고부터였습니다. 이곳이 당신 회사였군요. 상간녀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왜인지 저보다도 더 배신감을 느끼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이 유부남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어서 찾아온 거예요. 솔직히 안 좋게 들리실 걸 알지만 가벼운 만남이었어요. 그쪽은 간절하게 투자를 원했고 저는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잠깐 즐긴 것도 사실이고요. 변명할 생각은 없었는데 얘기하다 보니 다 변명뿐이네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말은 진심이에요. 상간녀는 소문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살아 개방적인 사고 덕에 안 좋은 풍문에 휩싸여 있을 뿐 나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재차 사과하고는 제가 알고 싶던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들 조심하세요. 특히 당신 시누이를요. 당신에 대한 원한이 가득한가 보던데 알고 있나요? 최근에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죠? 상간녀가 들려주는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꾸미고 있는 건 투자금과 바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투자처 사장이 당신 회사의 자금줄을 막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경쟁사를 견제하나 보다 했는데 이제야 퍼즐이 많네요. 게다가 그 자식을 소개해 준 것도 당신 시누이예요. 저는 애인을 찾고 있었는데 떡하니 유부남을 소개해 주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최근 회사가 겪는 위기부터 남편의 바람까지 모두 시누이의 계략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는 느낌입니다. 다행인 건 앞에 앉아있는 상간녀도 저랑 똑같이 화가 잔뜩 난 표정이라는 걸까요? 우습게도 그게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만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아온 건 이것 때문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이랑 엮이기 싫거든요. 근데 투자를 한 입장이라 계속 얼굴을 봐야 하죠. 이걸 좀 봐주시겠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위쪽에 투자 계약서라고 크게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무슨 뜻으로 이걸 보여주는 건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살펴보자 서류에는 익숙한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담보라고 적힌 부분에 말이죠. 설마 시어머니의 회사를 투자금의 담보로 걸었다는 건가요?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당신의 건물도 담보로 걸려고 했죠. 아직 입주도 안 된 건물이라 성사는 안 됐지만요. 제 건물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담보로 걸어요? 그 자식이 건물 문서를 가지고 있던데요. 알고 계신 게 없나요? 그때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건물을 막 계약하고 바쁠 시기에 남편이 제 회사의 일을 도왔던 것을요. 남편은 그때 얻은 건물 문서로 시누이 회사의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땅치 않자 시어머니의 회사를 담보로 걸기까지 했죠. 결혼 전 똑똑했던 남편이 벌인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무모하고 멍청한 행동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건물이 완공되면 그 자식이 가진 문서는 담보로 충분해질 테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녀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금 같은 조언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제야 모든 상황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남편이 다 밝혀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바람이 아니라고 잡아떼었던 이유는 아마 시간을 끌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저와 헤어지더라도 제 건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요. 시누이가 남편의 바람이 저의 탓이라며 비난한 이유는 제가 남편의 외도로 스스로 고통받기를 바랐기 때문이고요. 머릿속이 정리가 되자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두 남매의 의도와 앞으로의 계획까지도요.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빼앗으려 했던 것들을 제가 그대로 빼앗기로 했죠. 저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도의적인 마음이었죠. 그 쓰레기들이 시어머니의 회사에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벌일지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에 가자 멀리서부터 소란스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싸우는 소리였죠. 아, 엄마. 정말 답답하네, 진짜. 새며느리는 돈도 훨씬 많고 얼마나 사근사근한지 몰라. 엄마도 분명 마음에 들 거라니까. 엄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걔가 이번에 올린 건물 있지? 그 큰 거. 그것도 다 내 거야. 엄마 이제 호강하는 일만 남았다고. 엄마, 수철이 말이 맞아. 엄마 언제까지 사업하면서 힘들게 살 거야? 이제 쉬면서 남은 여생 편하게 살아야지. 잠자코 있다가 수철이 이혼만 하면 우리 다 팔자 피는 거야. 어? 이 천하의 나쁜 것들. 어떻게 죽은 너희 아빠랑 그렇게 똑같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편하게 사는 거 다 필요 없다.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얼른 네 아내한테 가서 용서나 빌어. 이 천하의 망나니 같은 자식 같으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고 계셨어요. 돌아보면 신우이가 절 괴롭힐 때도, 병원에서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을 때도 저를 생각해 준 건 시어머니셨죠. 저는 복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도 막말을 일삼는 쓰레기들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시대관으로 쳐들어갔죠. 야,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너희가 사람이니? 어떻게 낳아준 어머니한테까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뭐? 어머니의 회사를 담보로 잡아? 그리고 건물? 내가 너한테 단돈 몇 푼이라도 뺏길 줄 알아? 꿈 깨! 저는 그 사람들의 눈앞에 상간녀에게서 받은 투자 계약서를 뿌렸습니다. 두 남매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서로 눈을 대굴대굴 굴리더니 이내 태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에이, 완전 망했네. 됐어, 됐어. 그놈의 건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 사람은 재벌 출신이야. 회사 담보로 잡은 게 뭐 어때서? 어차피 나랑 결혼하면 다 내 것인데. 네 건물 뺏을 수 있을 때까지만 버티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네. 이혼하라면 해도 돼. 우리 결혼하고 네 회사 3배는 컸더라. 재산 분할 많이 받을 수 있겠어. 언제 이혼할까? 어? 저와 이혼해도 부자인 상간녀와 결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벌써 이혼 후 재산 분할까지 자세하게도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신우이 역시 악독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 건 제 잘못이라더니 남편과 투자자를 이어준 것이 자신임을 순순히 털어놓았죠. 기분이 좀 어때, 올케? 전 남편이 내가 바람 피웠을 때 엄청 힘들어하더라고.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와달라고 얼마나 붙잡던지. 올케도 지금이라도 내 동생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봐. 혹시 돌아와 줄 줄 알아? 걔 여자친구 젊고 예쁜데 너 같은 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마음씨를 곱게 썼어야지. 같이 잘 살면 좀 좋아? 돈에 미쳐선 가족이고 뭐고 다 버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앞으로 명심하고 살아. 그 불효자들은 시어머니 앞에서도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못하고 마구 쏟아내었습니다. 표정도 희열에 가득한 게 이 순간만을 기다린 것 같더라고요. 그 뻔뻔한 태도에 머리가 뒤집어질 만큼 화가 난 게 사실이지만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죠. 숨겨진 사실이 드러날수록 점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시어머니 말입니다. 지금껏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셨듯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할 차례였어요. 당장에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더 험한 꼴을 보이지 않도록 저는 필사의 힘으로 화를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별말 없이 시댁에서 쫓아냈죠. 두 남매가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나. 나한테까지도 저렇게 뻔뻔하게 구는데 너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니?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단다.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씨도둑은 못한다는 옛말이 정말 맞는구나. 귀한 네가 이런 집구석에 시집와서 험한 꼴을 보느라 고생이 많았어.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되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하셨죠.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후 처음으로 받은 사과였는데 남편도 시누이도 아닌
시어머니께 받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자 시어머니는 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어머니가 아주 젊었을 적 이야기였습니다. 네 시아버지 되는 사람은 정말 망나니가 따로 없었다. 애 둘을 낳는 동안 만난 여자만 한 트럭에 넘었지. 뒤를 쫓아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게 되더구나. 나는 남편이 없다 하고 살았다. 명이 짧아 일찍 갔으니 다행이지. 아니었다면 내가 먼저 갔을 거야. 오래된 일이지만 나한테는 너무 힘든 기억이었다. 근데 첫째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한다니까 눈이 뒤집히더구나. 오래전 이야기였지만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서글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왜 시누이와 절연까지 갔었는지, 왜 저의 편을 들어주셨는지 알 것 같았죠.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속이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갔었을지도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참고 살 수는 없어요. 수철 씨와 이혼할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때 이혼하지 않은 걸 나도 아직 후회하고 있으니까. 너는 능력도 있으니 그런 못난 놈은 버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시어머니의 말씀은 젊을 적 자신에게 해주는 말처럼 속 시원하게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한 손에 쥐고 있던 투자 서류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릴 수 있었죠. 이혼하는 건 물론이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수할 거예요. 이걸 보세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니? 수철이랑 소연이가 우리 회사를 담보로 걸었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두 사람이 투자금을 벌자고 일을 벌인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알고 오는 길이에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로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까지 있는구나.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침잠한 표정으로 앞으로의 상황에 협조하겠다며 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저의 복수가 시작되었죠. 저는 얼마 후 시누이와 남편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한 발을 들이기도 전에 득달같이 달려와서 저를 막았지만요. 네가 여기 왜 왔니? 설마 정말로 수철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오호호, 너무 재밌겠다 얘. 수철아, 얼른 나와봐 수철아. 누나 왜? 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와? 이게 쪽팔린 줄도 모르고 당장 안 꺼져? 저를 비웃으면서 이죽거리는 게 얼마나 얄밉던지요. 저는 다시 한번 투자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죠. 왜? 투자자가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에 오는 게 어디가 어때서? 뭐? 투자자? 우리가 투자라고 할 땐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게 무슨 헛소... 아니 이게 뭐야? 왜 투자자 이름이 네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당신의 소중한 투자자한테서 인계받았거든.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 투자자야. 그리고 나는 이 투자 계약을 해지하러 왔고. 제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서류에는 이미 계약자가 전 투자자에서 저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저희 회사로 찾아온 용건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남편과 시누이는 대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는 불이 나게 전화를 걸었죠. 아이씨, 왜 전화를 안 받아? 미치겠네 진짜. 뭐야, 안 받아? 빨리 다시 전화해봐. 메신저도 다 지워졌는데? 하지만 해외로 떠날 거라던 그녀가 전화를 받을 리가 없었죠.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그 쓰레기들은 꽤 초조해 하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법 이야기를 꺼낼 만큼요. 아니, 우리 동의 없이 투자자가 막 변경해도 되는 거야? 불법 아니냐고!
내가 돈 주고 투자 증서를 산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게다가 이 투자 계약 바로 해지할 거거든. 투자 조건이 변경되면 곧바로 상환해야 한다는 문구 보이지? 뭐? 투자 조건이 변경돼? 어머니 회사가 담보가 될 수 있었던 건 당신이 공동대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당연히 해지해야지. 특별히 한 달 줄게. 투자금 5억. 상환하지 않으면 이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거야. 난 공동대표가 맞는데 좀 알아듣게 말을 해봐. 내가 왜? 잘 모르겠으면 변호사라도 찾아가 보든지. 한 달 동안 알아보려면 부지런해야겠어?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의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는 모양이더라고요. 자세히 알려줄까 하다가 좋아하는 법 공부 좀 더 하라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부산스럽게 다니면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았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투자 계약 자체가 투자자의 호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조악한 것이었으니까요. 자세히 알아볼수록 무지로 벌어진 위법 사항까지 우르르 잡혀나오면서 더 상황이 꼬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정신없게 지내는 사이 저는 남편과의 이혼 준비와 재산 분할을 확실히 준비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떡하니 건물을 쥐어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돼? 결혼 생활 동안 재산이 몇 배나 늘었는데 한 푼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고! 분명 조금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주제에 꿈도 크다. 그리고 내 회사에 네가 기여한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 분할이 되겠어? 항소하려면 해. 그만한 변호사 비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가진 건물 문서도 사본이더라? 이제 혈육도 없으니까 고소하기 전에 얼른 폐기해, 사기꾼 자식아. 다행히 신우이의 전 투자자가 외도의 증거를 넘겨주고 가서 일이 쉬웠습니다. 남편은 외도로 인한 유책 배우자가 되어 재산 분할은커녕 큰 위자료를 저에게 물어줘야 할 상황이 되었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큰 빚을 진 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자 신우이의 회사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신우이의 회사를 망하게 하는 정도는 이혼보다도 쉬운 일이었거든요. 신우이는 저에게 빼앗긴 투자금을 다시 모아보려고 야심차게 투자 설명회까지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가구 브랜드 회사인데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수량도 100개 한정으로. 뭐야 저게? 언제적 디자인을 가져와서 투자 설명회를 여는 거야? 에이씨, 시간 낭비했네. 그러게나 말이에요. 딱 봐도 촌스러운데 저런 걸 누가 저 가격에 산다는 건지. 하지만 애초에 자기 객관화조차 되지 않은 회사에 투자할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몰락의 길로 걸어가는 꼴이었죠. 거기에 제가 조금 부채질하고 압박을 가하자 신우이는 1년도 되지 않아 잔뜩 빚을 진 채 회사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누나 좀 도와주세요. 빚이 벌써 10억이 넘어간다고요. 이러다가는 파산까지 할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너희가 감히 내 회사를 담보로 잡아? 이 회사는 너희 외할아버지부터 피땀 흘려 일군 회사야. 남의 물건 팔아서 돈을 번다고 우습게 생각했지? 지금까지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현실을 모르는 것 같구나. 파산하던 길바닥에 나앉던 알아서 하고 연락하지 말거라. 신우이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돌아서셨습니다.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으셨죠.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이제 엄마도 다 늙었어요. 혼자 쓸쓸히 여생을 보내실 거예요? 자식들이 곁에 있어야죠. 저랑 수철이 둘 다 연을 끊으면 누가 손해일 것 같아요? 애원이 통하지 않자 신우이는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깜짝도 하지 않으셨죠. 너희 같은 자식들 믿고 가슴을 졸이면서 사느니 없는 게 낫다. 이제 마음고생은 지긋지긋해. 남은 여생은
자식들 뒷바라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보련다. 형님, 어머니 걱정은 마세요. 제가 부모님처럼 모시면서 평생 잘할 테니까요. 이혼 후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서로 의지하고 살면 정말 좋은 일이죠. 남편과 시누이는 시어머니에게 여러 번 매달리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고 비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여기저기 저나 시어머니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하니 비루한 삶이 맞지 않겠어요? 신혼 초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정한 남편, 존경스러운 시부모님, 화목한 시댁을 가졌으니 저는 흠잡을 것 하나 없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저에게 그것 중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정한 남편이라고 믿었던 작자는 제 뒤통수를 노리는 배신자였고, 시댁의 화목함은 시누이로 인해 완전히 깨졌으며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저를 연결하는 어떤 고리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와 비교해서 제가 불행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눈을 가린 채 아슬아슬하게 이어가는 생활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사업을 마음껏 펼치며 성취감을 느끼고 시어머니와도 더욱 단단한 관계를 맺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자신을 망치려는 이가 있거든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분명히 한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이유일 테니까요. 그저 악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두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도 새로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스스로를 아끼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